이번 강의는 이틀 전에 실시된 2023년 국가국어 컴퓨터 일반 1번에서 10번까지 우선 해설을 합니다. 자, 해설하기 전에 먼저 이번 시험 문제 난이도부터 평가해 봅니다. 먼저 난이도는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다. 시험 보고 나서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 처음 국어에서 출제된 문제가 4개였습니다. 그 4개 문제 중에서 하나가 왼쪽 외부 조인이 출제되었는데 이 내용은 7급에서는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많은 사람이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 9업 병행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3개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하면 왼쪽 외부 조인이 처음 출제되는데 이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이야기할 건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 이 신청을 2개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왼쪽 외부 조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읽으면 답이 보이는 문제가 11개였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냥 정상적으로 컴퓨터 일반 공부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11개는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2개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락회로인데 단락회로는 사람들이 다 공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문제의 단락회로 문제는 공부했지만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쯤은 사람들에 따라서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 2개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일반은 몇 점을 받아야 할 것이냐? 제가 평가할 때는 65점에서 75점 받으면 합격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을 봅니다. 바로 이건 시험 문제에서 이 신청한 문제가 2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 2문제는 아마 모두 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제가 이 컴퓨터 일반 최종 합격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이 신청한 것을 고려했을 때 75점에서 85점은 받아야 합격 경쟁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점수 75에서 85점이라는 점수는 예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년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직 시험 합격점이 보통 80점 이상보다는 80점 이하가 많았습니다. 80점 이상이 80점 이하보다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을 고려했을 때 75에서 85점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겠죠. 예년 수준이니까. 왜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을까? 바로 이렇게 지금 평가한 것처럼 국어에서 처음 출제된 문제가 4개 있었고 그리고 이 신청, 출제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컴퓨터 일반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컴퓨터 일반 공부하는데 공부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 공부 방향을 다르게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쪽지나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절대로 공부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면 안 됩니다. 곧 지방직 국업 시험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시험 문제에서 이 신청한 2문제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C 프로그램 출력 결과를 묻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 하고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최근에 지방 국업 시험에서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내용을 좀 공부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출제하면서 출제자는 이 출력 결과에서 빅 엔디안 방식으로 저장되는지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저장되는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답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이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출제자는 그 리틀 엔디안, 이건 여거드 방식이라 하죠. 저장되는 것으로 답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 이 신청한 것을 출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출제자의 아집, 고집일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해설에서 이 문제 다룰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 신청한 문제가 바로 7급에서는 종종 출제되던 왼쪽 내부 조인 문제였습니다. 9급에서는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이 문제 정답은 2번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 테이블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투플 순수만 다를 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험에서 투플의 무순수, 이거는 가끔씩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해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1번하고 2번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번이 더 정답입니다. 전산 7급 시험에서는 2번으로 출제되지 않고 거의 1번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 2번보다 1번이 바람직하냐? 왼쪽 외부 조인이므로 왼쪽 테이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서 왼쪽 테이블 기준으로 오른쪽하고 이렇게 비교하죠. 이 조건에 맞는 것을 비교하면서 조건에 맞는 것이 없으면 왼쪽 테이블 내용은 그냥 여기 저장시키고 없는 필드는 널로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같은 내용이 나오면 그 같은 내용의 투표를 여기에 출력하면 되겠죠. 해서 정답은 1번 또는 2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엄밀하게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1번이 더 바람직한 정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검색 결과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제가 이 신청한 것을 보니까 1번만 정답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신청한 이 두 문제인데 이거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으로 출제된 문제 하나 소개합니다. 16번 문제인데, 자,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일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컴퓨터 일반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주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식 거래에서 그 주가를 보면 매일매일은 가격이 급변동할 수 있죠. 그런데 긴 기간을 보면 급변동 이렇게 하기보다는 변동 없는 추세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 출제자가 이 내용을 갖고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주식 투자할 때 주가가 매일매일 변동하는 것은 신경 끄고 장기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 자기 통제가 중요하죠. 하루하루 그 주가 급등하는데 놀라갖고 주식을 매도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랫동안 보유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 문제 분석하면 출제자는 컴퓨터 일반 문제 출제하는지 주식 문제 출제하는지 헷갈린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컴퓨터 일반, 기계 일반 과목에 보면 뒤에 일반이라는 말이 그 전공마다 붙어 있죠. 기계 일반, 토목 일반 이런 일반이 붙어 있는 과목은 곧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그 전공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폭넓게 담고 있어야 기본적인 내용을 잘 학습하고 실제로 전공 과목 들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공부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예비 학습하는 내용이 곧 뭘까요? 일반이라는 과목입니다. 해서 컴퓨터 일반은 시험 출제 범위는 폭넓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전산 관련 이것저것 다 다루니까. 그런데 그 깊이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깊은 것은 아니죠. 단지 가끔 가다가 출제자에 따라서는 좀 깊이 있게 문제를 출제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심판인데 우리가 스포츠, 축구, 야구, 심판은 곧 어떤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 판정은 심판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심판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정을 내리면 될까요? 안 되죠. 그 스포츠, 축구는 축구, 야구는 야구, 그 룰, 규칙에 맞게끔 판정을 내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면 출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니까 출제할 과목, 특성에 맞게 출제하는 사람이죠.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데 심판이라고 지 마음대로 판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판은 퇴출되어야 하겠죠. 시험 출제자가 과목 특성에 맞게 출제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출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출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합니다. 자, 1번 내용은 병렬 처리 수행하는 기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문제 틀린 사람 없겠죠. 자, 1번 블루레이 디스크는 병렬 처리 기법이 아니고 저장 매체입니다. 자, 2번 문제는 IP 주소 동적 할당에 사용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가끔 출제되고 있고 역시 이 문제 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4번 DHCP 동적 할당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충분한 해설이 있는데 이 해설 내용 기본적으로 공부한분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해설은 제가 이렇게 많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제가 문제 해설하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 3번은 UDP 프로토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내용 역시 틀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해설은 제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공하는 이 해설 내용, 이론 시간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은 반드시 이론 시간에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 시간에 정리해야 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해설에서 생략하고 핵심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 답은 뭘까요? 2번이 틀렸습니다. UDP는 순차적인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지 않죠. TCP가 순차적인 데이터 전송을 보장합니다. UDP에서는 도착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 4번은 풀린이 분류한 컴퓨터 구조에서 MIMD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틀린 사람 있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면 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번, 3번 이런 내용이 어렵게 어떤 서술식으로 출제되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출제되면 아마 이 문제 틀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합격자이면, 왜냐하면 이 4번 내용이 답이죠. 배열 프로세스는 뭘까요? MIMD가 아니고 SIMD 구조라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을 봅니다. 이 MIMD는 다중명령, 다중 데이터 흐름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MIMD 구조의 컴퓨터 예를 들었습니다. 컴퓨터 클러스터, 대칭형 다중 처리, 그리고 균일 기억장치 액세서, 불균일 기억장치 액세서 등이 MIMD 구조의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설명된 이런 내용은 과거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출제되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일본에서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그냥 클러스터 하면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정확하게는 컴퓨터가 모여있는 집단, 컴퓨터 클러스터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머지 이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설명하였던 MIMD 구조 컴퓨터 설명합니다. 첫 번째 SMP, 바로 이 SMP가 MIMD 구조의 컴퓨터라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을 봅니다. 공유 메모리가 있고 이 공유 메모리에 여러 CPU가 동등한 조건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SMP 용어 설명하면 이 S가 영어로 시메트릭인데 이 시메트릭은 대칭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용어 사용해서 대칭, 비대칭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컴퓨터 이 구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적용합니다. 대칭이라는 용어는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무언가가 처리될 때 대칭, 비대칭은 동등하지 않는 조건에서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칭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프로세서 CPU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유 메모리에 접근하므로 대칭형 CPU가 여러 개니까 다중 처리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 UMA가 있는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UMA가 곧 위에 있는 SMP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UMA는 균등 메모리 접근 약어입니다. 이 위에 그림을 봅니다. 이 CPU가 균등하게 어떻게 이 공유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다. 자, 결론을 말하면 SMP라는 용어하고 UMA는 간결합 시스템으로서 그냥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균등 메모리 접근 NUMA입니다. 다르게는 불균일 메모리 접근
이 그림 구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균등 메모리 접근 구조를 보면 제가 여기 오른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그린 이 그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뭐 그런 복잡한 그림은 필요 없고 비균등 메모리 접근, 불균일 메모리 접근이 무슨 개념이냐 이해하면 되겠죠. 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 CPU가 여러 개 있죠. 그럴 때 이 CPU가 메모리를 접근하는데 자기 옆에 딸려있는 이 램 접근은 금방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CPU1이 자기 옆에 딸려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 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바로 이렇게 CPU가 여러 개 있고 램, 주기억 장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접근하는 시간이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죠. 다르다라는 거죠. 해서 비균등 메모리 접근, 불균일 메모리 접근이라고 합니다. 아래쪽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5번은 컴퓨터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문제 틀린 분 있습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그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아도 가끔 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문제는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옳은 것만 고르는데 제가 틀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억 장치 속도가 빠르지 입출력 장치 프린터가 속도가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 내용은 니얼입니다. 니얼에서 입출력 장치하고 중앙 처리 장치 사이의 데이터 교환인데 여기서 직접 데이터 교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물론 컴퓨터 설계에서 입출력 장치하고 중앙 처리 장치가 직접 데이터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사용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CPU 중앙 처리 장치하고 입출력 장치 속도 차이는 엄청나죠. 해서 직접 데이터 교환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쪽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은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내용, 이 그림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거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 문제는 시험 출제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컴퓨터 구성 요소 사이의 제어 흐름, 자료 흐름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제어, 자료가 흐르는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잠깐 설명하면은 주어진 그림에서 빨간 선은 제어 흐름이고 파란 선은 자료 흐름, 데이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핵심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제어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의 이 하살표 관계, 이 부분 말고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어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다 하살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제어 장치가 뭐 연산 장치, 입출력 장치 등에 뭔가 신호, 값을 보낸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살표가 제어 장치에서 예를 들어 출력 장치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는 양쪽으로 하살표가 있죠. 왜 그럴까요? 아래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에서 제어 장치로 자료가 흐를 수 있다. 이 부분 말고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y는 a 더하기 b라는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원래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내용은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이죠. 해서 이 그림 주기억 장치에 있는 y는 a 더하기 b라는 값이 어디로? 제어 장치로 가서 해독이 되는 거죠. 해독해 보니까 연산자 더하기입니다. 그러면 연산 장치에게 무엇을 덧셈 연산하라고 제어 장치는 제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은 주기억 장치에서 제어 장치로 유일하게 자료가 흐를 수 있다. 이 내용은 이 예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문제 6번은 유닉스 시스템 신호 관련 문제입니다. 유닉스 문제가 컴퓨터 일반에서 가끔 출제는 되죠. 그런데 이 내용은 처음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유닉스 시스템의 신호는 몇 개가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유닉스 시스템의 신호는 약 60여 개가 있습니다. 자, 이 60여 개 신호 다 암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런 거 암기하는 거죠? 아니죠?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되었다. 60여 개의 신호를 내가 다 모른다. 모를 때 이 문제를 무조건 찍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추해서 맞출 수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신호를 다 암기하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무조건 틀릴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유추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옳은 것을 찾는데 바로 4번 내용이 옳은 것입니다. 4번 영어 단어를 자세히 봅니다. 여기 CHL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영어 단어일까요? 1번에 있는 kill, 이거는 영어 단어 그대로죠. 그런데 여기 있는 CHLD는 약어입니다. 바로 부모, 자식, 차일드 약어겠죠. 해서 이 내용 읽어보면 부모, 자식 관계가 나옵니다. 해서 주어진 문제 옳은 설명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1번을 봅니다. 1번하고 2번은 비슷한 내용이죠. 바로 이 kill, 뭐가 죽인다 이런 뜻이고, terminate 약어겠죠. 이 TRM은. 해서 1번하고 2번은 프로세스 종료하고 연관을 가지는데, kill은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하는 것이라면은 2번은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무리하고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내용 차이는 구글링 해보면 재밌게 만화 등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잠깐 더 이야기하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하고 있는데 그냥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강제로 종료시키고 싶으면 뭘까요? 이 kill 1번이 되는 거고, 종료하기는 종료하되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종료하기 전에 마무리할 것도 있겠죠. 그런 걸 다 처리하고 스스로 종료한다. 그때는 2번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컨트롤 C, 컨트롤 Z 이런 키를 눌렀을 때 어떤 신호가 발생되는데, 컨트롤 G는 잘못된 하드웨어 명령 수행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해서 3번 내용도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시험에 종종 출제되면은 신호가 60여 개 아니라 600여 개일지라도 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다가 이렇게 처음 출제되었는데 이런 60여 개 다 암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틀린 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무조건 틀리지 말고 이런 영어 단어를 좀 곰곰하게 생각해서 최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 문제 7번은 가상 메모리에서 페이지 테이블 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컴퓨터 일반에서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이 내용이 어렵고 쉽고 이런 걸 떠나서 시험에 처음 출제되면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시험에 처음 출제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틀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은 사람들이 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한번 탁 뜬금없이 출제되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다가 이렇게 한번 시험에 출제되면은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죠. 바로 이 문제도 지금까지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냥 가볍게 또다시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문제 읽어보면은 물리 메모리, 주기억장치 램을 말하죠. 프레임당 한 개의 페이지 테이블을 둔다. 바로 이 방식은 기억 공간을 효율적으로 전략하게 한 것인데 답은 3번의 역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제가 여기 아래쪽에 그렸습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상 메모리 구현에서 역페이지 테이블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설명하고 핵심 내용 이야기합니다. 가상 메모리 구현은 CPU가 발생시키는 주소는 논리 주소죠. 이 논리 주소는 어디를 찾아가느냐? 페이지 테이블을 찾아가죠. 페이지 테이블 정보를 이용해서 주기억 장치 램에 접근하는 물리 주소를 찾아가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역 페이지 테이블의 핵심 내용은 여기 페이지 테이블 개수가 몇 개인가요? 0에서 4까지 5개죠. 그런데 램의 프레임 개수도 0에서 4까지 5개입니다. 자, 여기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역페이지 테이블은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 수하고 주기억 장치 램, 물리 메모리입니다.
프레임 개수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된 것이죠. 만약에 이 내용이 처음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몇 번 출제되었다면 이 문제 틀릴 사람 없을 것입니다. 처음 출제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대부분 사람은 틀렸을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전체적인 내용 정리되어 있는데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은 메모리에 하나 고정된 크기의 페이지 테이블을 두는 원리입니다. 이때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 수하고 주기억 장치 램,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 수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도 똑같이 하는 거죠. 페이지 테이블의 인덱스 0, 1, 2, 3, 4, 프레임 순서도 0, 1, 2, 3, 4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페이지 테이블 1번 엔트리는 물리 메모리의 1번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가지죠. 바로 1대1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세서는 이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만 이용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을 구현했을 때 장단점이 있겠죠. 그건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장점은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만 두므로 기억 공간은 낭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 있느냐? CPU가 논리 주소를 발생시켰을 때 어느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지 이 전체 페이지 테이블을 탐색해야 한다. 바로 성능 저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에서는 성능 저하, 다시 말하면 실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실행에서 실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채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페이지 테이블 구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역페이지 테이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아직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 출제되었으므로 너무 깊이 있게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핵심만 정리합니다. 자, 먼저 CPU가 발생시키는 주소가 논리 주소인데 논리 주소는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PID, PD 있는데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PID는 프로세서 아이디고 P는 페이지 번호이고 D는 오프셋입니다. 자, 이 논리 주소를 이용해서 어디를 찾아가냐나 페이지 테이블을 찾아가서 무엇을 어느 PID가 어느 페이지를 요청했는지 여기서 탐색하는 거죠. 탐색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무엇을 물리 주소를 구해서 주기억 장치 램 특정 프레임을 찾아가는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장점은 뭐냐? 페이지 테이블을 하나만 운영해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을 운영하면은 기억 장소 낭비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기억 장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 바로 뭘까요? 이 탐색했을 때 그 요청한 논리 주소 해당하는 정보가 페이지 테이블 어디에 있느냐 알 수 없으니까 이 전체를 다 탐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바로 이거는 전체 탐색은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역페이지 테이블 설명을 마칩니다. 자, 문제 8번은 C 프로그램 출력 결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출력 결과는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값은 다르게 출력될 수 있으므로 이 신청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주어진 코드를 분석해보면 X 값을 이렇게 16인수로 주어지고 Shift 4개 오른쪽으로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 캐릭터형 크기만큼 추출해서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출제자가 답은 -15 그리고 241로 하였는데 출제자 기준으로 해설을 합니다. 일단 자, 먼저 주어진 이 데이터를 이진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측으로 4비트 시프트 시킵니다. 그러면 4비트 이 0000은 밀려나고 소멸되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빈 공간이 생기는데 바로 빈 공간에는 부호비트를 채우는 것이죠. 해서 0이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일단 연산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느냐. 바로 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은 그냥 이 결과 차례대로 이렇게 저장될 수 있고 거꾸로 저장될 수 있죠. 바로 주어진 문제는 요거드 방식, 거꾸로 저장된 것이죠. 해서 가장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앞쪽에 이렇게 저장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캐릭터형 크기만큼 가져오니까 바로 이 8비트만 가져와서
이 결과를 묻는 것이죠. 바로 이 8비트의 값을 그냥 부호 있는 10진수 이의 보수 체제로 하면은 마이너스 15가 되는 것이고, 아래쪽은 unsigned니까요. 부호 없는 10진수로 표시하면은 241이 되는 것이죠. 해서 출제자 기준의 답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로 간단하게는 요거드 방식, 다르게는 리틀 엔디언. 우리가 이 표시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리틀 엔디언, 빅 엔디언,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리틀 엔디언 방식은 가장 뒤쪽 바이트부터 앞쪽 바이트에 저장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를 사용하는 컴퓨터 계열을 이야기하면 인텔이라든지 알파칩 같은 거는 바로 이 요거드 방식으로 저장되죠. 그런데 다른 컴퓨터는 그냥 빅 엔디언 차례대로 저장되죠. 그러면 값은 다르겠죠. 해서 이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평가해 보면은 출제자가 그냥 자기 컴퓨터에서 이렇게 실행해 보니까 값이 마이너스 15, 241이 놓은 것이죠. 해서 그냥 이렇게 출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 이 신청하였는데 만약에 이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제자의 엉터리 고집 아집일 뿐입니다. 문제 9번은 인터넷 계층,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트워크층이 되겠죠. 에서 동작되는 프로토콜로 보조 프로토콜이 뭐냐 묻고 있는데 아마 이 문제도 틀린 분은 없겠죠. 답은 먼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ICMP입니다. 바로 이 ICMP는 보조 프로토콜로 오류 보고, 상황 보고 등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설명을 좀 더 추가로 합니다. 자, 이 IPv4에서는 인터넷 계층 보조 프로토콜 4개가 있죠. ICMP, IGMP, 그리고 ARP, RARP 이런 내용은 시험에 간간히 출제되므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IPv4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4개로 나눠진 프로토콜이 IPv6로 넘어가면 하나로 통합됩니다. ICMP v6로 통합이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컴퓨터 일반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합니다. 자, 문제 10번은 제어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묻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틀린 분은 없을 것입니다. 3번의 Shift Resist는 연산 장치입니다. 좌측 또는 우측으로 Shift 시키면 곱하거나 나눈 결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제어 장치 구성 요소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참고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설명하면은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왜 제어 장치 구성 요소 이름이 교재마다 시험 문제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컴퓨터 기종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든다면 마이크로 컴퓨터도 있고 중대형 컴퓨터도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에서 제어 장치 구성 요소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은 융통성 있게 정리합니다. 이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